안녕하세요. 아내 잘 만나 인생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아내를 만나며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아내는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당시 힘겨운 상황에 처했던 절 많이 이끌어 주었죠. 또한 아내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제 친구놈 하나에게 대찬 사이다 한 방을 날려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 사연에 바로 그 친구와 아내의 이야기를 녹여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형태로긴 해도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준 두 사람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제 나이 6살 때 아버지란 인간이 우릴 버리고 딴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거든요. 그 뒤론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이 살고 있죠. 어머닌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힘겹게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어요.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동네 신문사 사장님께 애원해 4학년 때부턴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에 월세에 한 푼이 아쉬웠던 어머닌 그런 저를 말리지도 못하고 항상 미안해 하시기만 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 저는 학교에 가면 꾸벅꾸벅 졸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워낙에 공부 머리가 없어 저는 늘 전교 꼴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쁜 어머니의 손길을 자주 받지 못해 늘 꾀죄죄하고 공부까지 못했던 절 은근히 무시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꼴등! 너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어휴, 냄새! 그건 바로 저와 반대로 늘 전교 1등을 하던 조대한이라는 친구였어요. 사실 전교라고 해봤자 제 고향은 외진 지방이었기에 그만큼 학교도 작아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합해도 200명이 채 안 될 것만 친구는 늘 성적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렸죠. 반도 학년에 한 개뿐이어서 전 6년 내내 그 친구와 같은 반이었어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고 가난한 게 죄도 아니었기에 저 또한 지지 않고 그놈을 약골이라고 놀렸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던 체육을 비실비실한 그놈은 유독 못했었거든요. 그러는 약골 넌 뭐하러 맨날 옷 갈아입고 다니냐? 넌 달리기를 해도 하도 느려서 땀도 안 날 텐데. 뭘 하든 무던한 성격이었지만 그놈만은 유독 너무 싫었습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주먹질은 나쁜 거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생각나 그러지도 못했죠. 그렇게 사이가 나빴으니 서로 다른 중학교에 올라가고부터 얼굴 볼 일이 없던 건 당연했어요. 사는 동네도 옆 동네로 서로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그놈은 점점 제 기억에서 잊혀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신문 배달과 더불어 전단지 알바, 일당 받는 일용직 등 일을 쉬지 않고 집안에 돈을 보탰습니다. 나중엔 동생도 집에서 부업을 하며 벌이에 손을 보태니 절대 모일 것 같지 않던 돈이 저희 집에도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돈을 버느라 공부를 못한 전 당연히 대학엔 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머리 쓰는 일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몸 쓰는 일을 알아보다 우연히 이동식 목조 주택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선호야, 일은 할만하냐? 녀석 어린 놈이 일하는 센스가 있어. 너무 재밌어요, 사장님. 몸은 좀 힘들어도 만족해하는 고객들 표정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일이 재밌었습니다. 이후 저보다 2살 어렸던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우리 가족은 모두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행히 저는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 하는 회사라며 절 그곳에 추천해 주셨거든요. 어머닌 당시 구한 전셋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시내에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드디어 자신만의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맛과 운이 적절히 겹쳐 장사가 꽤나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니는 대출금을 금방 갚을 수 있었고
동생도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니 돈은 더 빠르게 모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은 돈을 합해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드디어 방 3개짜리 빌라 자가도 마련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도 이제 가족들 걱정은 조금 덜고 온전히 제 미래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나이 30에 일하던 회사를 나와 직접 이동식 목조 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반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유, 사업 시작한 뒤로 날이 갈수록 우리 아들 얼굴에 뼈만 남는구나. 많이 힘드니? 솔직히 좀 힘들긴 하네요. 남 아래에서 일할 땐 뚝딱뚝딱 주택만 잘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사장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골치 아픈 회계 문제, 영업에 법률 관련 문제까지 아주 할 일이 수두룩해요. 몸 쓰는 시간보다 잘 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다 괜히 어머니 걱정하시기에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머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대체 난 이 최첨단 시대에 왜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건가. 사장이 이 모양이니 직원들도 입사했다가 나가기만 바쁘겠지 싶어 정신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빚까지 내서 시작한 사업인데 나 설마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얼마 운영해 보지도 못한 회사 문을 닫겠다 싶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미친 척 연봉을 꽤나 높여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회사 사정은 최악이었지만 인재라도 잘 뽑아보자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도박이 제 인생의 대박을 터뜨려 준 겁니다. 그때 그 채용으로 저희 회사엔 아주 유능한 인재가 들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인재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랍니다. 물론 아내와 결혼하게 된 건 먼 훗날이었지만 편의상 그냥 계속 아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 나가던 건축회사에서 제 회사처럼 조그만 회사에 지원했냐고 묻던 제게 아내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계속 추근대던 상사를 거절했다가 그 뒤로 갑질이랑 갑질은 다 당했어요. 못 견디고 퇴사한 뒤론 그 인간이 어깨 소문을 이상하게 내서 재취업도 잘 안 됐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회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됐는데 건축은 기술이 다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사장님 경영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포트폴리오도 경력도 좋아 채용했지만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우습게 보며 설렁설렁 일할까 봐서요. 하지만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기에 채용하는 모험을 했던 건데 그런 걱정은 헛고생이었더군요. 사람이 어찌나 성실하고 다방면으로 유능한지 아내는 몇 사람 분의 일을 혼자 해내더군요. 주기로 한 연봉이 아깝긴커녕 모자라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목조 건물 짓는 능력을 빼면 정말 저보다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인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 아내에게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직접이요? 네, 일도 힘든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관련 학원을 다녀볼까 고민했는데 시간도 잘 안 나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자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여러모로 부족한 사장이라 못 믿었겠지만 이렇게라도 전 최선을 다해 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어요. 아내는 정중히 부탁하는 절 전혀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던 업무들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가르쳐줬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게 시간을 투자해줬어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건네는 추가 수당을 언젠가부턴 받지도 않더라고요. 이건 정당한 규배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혜림 씨. 사장님이 잘 돼야 회사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저 제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커졌을 때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저는 연봉도 섭섭지 않게 올려줬습니다. 경영인으로서의 제 회사가 서서히 성장한 데
아내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이 제겐 금태를 두른 동아줄과도 같았던 거죠. 사업이 안정되며 우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직급이나 위치만 믿고 자존심 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진심으로 지금 일하는 직원들과 회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한테 고개 숙여 부탁하던 선호 씨가 멋있어 보였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도 직원으로서 존경했고, 이 회사가 성장한 게 선호 씨는 다 내 덕이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회사는 회사와 고객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선호 씨의 됨됨이와 노력이 전부 키운 거야. 아내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말에서 저를 향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제 좋은 면을 알아주고 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회사가 안정되며 직원들의 잦은 퇴사 또한 사라지고 제품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 나름 회사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고객들의 의뢰는 끊이지 않았고 덕분에 공장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쯤 전 연애 3년 만에 아내에게 청혼했습니다. 이후 우린 양가에 인사드리며 빠르게 결혼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식구들도 장인 장모님과 처남도 모두 우리의 결혼을 환영해줬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가끔씩 만나던 국민학교 동창 친구들이 이번에 열릴 부부 동창회에 나오라고 채근하더군요. 야, 벌써 동창회가 3번이나 열렸는데 넌 왜 나올 생각을 안 하냐? 옛날에 먹고 살기 바빴고 사업 시작하고 나선 사업하느라 바빠서 못 나갔지. 니들도 겨우 시간 빼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번엔 특별히 부부 동창회로 열기로 했으니까 재수 씨 모시고 한번 나와라. 어? 졸업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한테 결혼 전에 재수 씨도 한번 소개시켜주고.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면. 우와, 다들 엄청 반가워할걸? 야, 너 조대한 기억나냐? 그 코딱지만한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고 뻐기고 다녔던 게 너랑 사이 안 좋았던 애 말이야. 3년 전에 동창회 할 때 하다못해 걔도 너 내심 궁금해하더라. 걘 고등학생 때 서울로 전학 가서 지금은 여행사 사업하고 있대. 친구 중 한 명은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 전교 1등 친구를 언급하더군요. 나이가 부록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그 친구가 절 궁금해했다는 것처럼 저 또한 그놈도 어릴 적 친구라고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당시 예비 아내였던 아내에게 함께 가겠냐고 물으니 아내 또한 흔쾌히 허락해 저와 아내는 동창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국민학교 시절 내내 앙숙이었던 그 친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됐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꼴등. 잘 지냈냐? 요즘은 옷 잘 빨아입고 머리도 잘 감고 다니지? 거참 말하는 거 재수없고 비리비리한 건 여전하구나 약골. 첫 마디부터 어찌나 재수가 없던지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추억을 불러일으켜 저 또한 25년 전과 같이 응수했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 그저 장난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웃으며 그 친구와 악수한 뒤 옆에 있던 그 친구 아내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친구들과도 서로 야, 넌 그대로다. 넌 살 좀 쪘는데? 재수 씨가 잘해주시나 봐? 이렇게 반갑게 안부 인사를 했죠. 야, 선호야. 왜 이렇게 동창회 안 나왔어? 우리 너 죽은 줄 알았다, 야. 재수 씨. 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다고요? 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재수 씨한테 이제 꽉 잡혀 살겠다. 우리 혜림이 그런 애 아니야. 날 많이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곧 결혼해봐. 그럼 또 달라 이 자식아. 뭐가 다른데? 내가 드색이라도 하단 소리야? 그건 아니고 여보. 당신 집에서 봐 하고 눈을 흘기는 자신의 아내에게 쩔쩔매는 한 친구를 보며 저와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반장을 도맡던 친구,
장기자랑에 진심이었던 친구, 제일 부잣집 자식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이 반에 피자를 돌려주시던 친구 등등.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 다들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움 속에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하던 전교 1등 친구가 대뜸 제게 이러더군요. 야, 김선호, 너도 나처럼 사업한다며? 저번 동창회 때 애들한테 너 무슨 나무로 집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노가다 아니냐? 살짝 눈이 풀린 걸 보니 술이 꽤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어투가 썩 달가운 말투가 아니더라고요. 어릴 적 그놈에게 숱하게 들었던 저를 깔보는 말투였거든요. 처음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땐 나름 반가웠는데 첫인사에 이어 또 저런 말을 하니 아, 저놈은 아까도 장난이 아니라 아직도 날 우습게 알고 있구나 싶었죠.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저는 대충 대꾸해줬어요. 몸 쓰는 일이니 뭐 노가다라면 노가다겠지 뭐. 그러는 넌 고객 상대하는 서비스직이네? 힘들겠다 야. 에이, 그래도 노가다에 비하면 내 사업은 고상하지. 집도 못 살고 전교 꼴등했던 네가 밥은 먹고 사나 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겨우 하는 일이 노가다라니. 하긴 공부 못하는 놈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까 들어왔을 때부터 얼굴 거무죽죽한 게 꼭 산적 같더니만 딱 너 같은 일 하고 있다 야. 노가다든 산적이든 네가 알 바야? 재수 씨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만해. 너 좀 취했다. 아무도 웃지 않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아내 혹은 남편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타일렀어요. 평소에 술을 잘 못하던 아내는 조용히 따라만 놓고 있던 자기 앞의 소주를 원샷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놈의 아내는 인상을 쓰며 자기 남편을 말렸죠. 당신 이 좋은 분위기에서 왜 갑자기 헛소리야. 하지 마 좀. 다른 친구들도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 자식 진상이네 같은 말을 하며 말렸습니다. 덕분에 잠시 잠잠해졌던 그놈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게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야야, 근데 나무로 뚝딱뚝딱 집 지어서 파는 게 돈은 되냐? 요새 누가 나무집에 살긴 살아? 너 괜히 엄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재수 씨, 얘네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알고 계시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도망가세요. 제 아내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자 슬슬 저도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런 말에 일일이 응수해 똑같은 사람이 되기도 싫어 저는 한숨을 쉬고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꼭 쥐고 참았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더군요. 저 사람 술 취했잖아.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너무 반갑다며 괜히 목청 높였다가 당신 기분만 더 상할 거야. 잘 참았어. 당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속상해하는 사람이잖아. 저기 마침 저 사람 아내가 말려주겠네. 아내 말대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그놈 아내가 그놈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돼서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놈 등짝을 철썩 때리며 소리쳤죠. 잠깐 내가 한눈반 사이에 또 이러고 있어? 술 좀 그만 처먹어. 아,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파. 야, 누가 얘한테 술잔 좀 뺏어라. 아까부터 나한테 시비 걸어서 짜증나 죽겠다. 아내의 만류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딱 봐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소주를 연거푸 2잔을 들이키더군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술 잘 못하잖아. 그냥 오늘은 술이 다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아내의 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말이죠. 저를 위한 마음에 우선 제게 잘 참았다고 말해주긴 했는데 원래 불같은 성격인 아내는 화를 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계속 있어봤자 그놈 때문에 아내와 제 기분만 나빠지겠다 싶어 저는 아직 분위기가 좋을 때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놈은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깐족거리더라고요. 이미 많이 취한 그놈은
자기 아내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놈의 마지막 말에 저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죠. 야, 진짜 그런 노가다도 사업이랍시고 남편 될 사람 밑에서 일 도와줘야 하는 재수 씨가 불쌍하다. 너 괜히 안 되는 사업 붙잡고 사장이랍시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망할 것 같으면 얼른 회사 줬고 우리 회사 와서 바닥이나 닦아. 너 몸 쓰는 일은 옛날부터 잘했잖아. 내가 최저임금은 챙겨줄게. 내 아내 될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 다 했냐 지금? 이놈이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네 싶어 결국 저는 승질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말은 저보다 더 큰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의 말에 의해 묻히고 말았어요. 불쌍한 건 너처럼 개 같은 주정뱅이랑 결혼한 네 마누라다 이 자식아. 그 사람은 바로 또다시 연거푸 소주 2잔을 들이킨 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제 아내였습니다. 엄청난 사자 후의 일순간 모든 테이블에서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실내가 조용해지더군요. 모두의 시선은 아내와 그놈에게 주목됐어요. 그리고 그놈은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딸꾹하며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주 5잔에 얼굴이 벌개진 아내는 다들 자신을 보든 말든 이마에 핏대까지 세우며 그놈을 향해 계속 소리쳤어요.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야 이 멸치 자식아. 몸에 근육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뼈다귀 자식이 지금 누구 남편한테 산적이래? 넌 그 몸으로 남자가 돼서 노가다를 뛰어볼 수나 있겠냐? 내가 내 남편 동창들 만난다고 성격 죽이고 조신 떠느라 참았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아주 말로라도 싸다굴 날려야 내 속이 후련하겠어. 재수 씨, 누가 네 재수 씨야? 너 같은 게 내 남편 될 사람 친구라고? 웃기지 마. 세상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그따위를 무시해? 야, 너 같은 멸치 대가리는 산적들도 자기네 무리 안 끼워줘. 넌 면접부터 강탈이야. 그 팔로 소주잔은 무거워서 어떻게 드니? 그리고 뭐 뚝딱뚝딱 집 지어서 파는 게 돈이 되냐고? 확 뚝딱뚝딱 땅에 말뚝처럼 박아버릴라. 생긴 것도 꼭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서. 그리고 집이 가난하면 뭐 이 사람한테 네가 10원짜리 한 장 보태줬냐? 어? 나한테 도망가라고? 너야말로 이 자리에서 나한테 두들겨 맞고 엉엉 울면서 도망가게 해줘? 나 취미로 배드민턴 시합 나가서 상까지 받은 사람이거든? 그 쉬지 않는 주둥이 내 손바닥 스매싱으로 한번 후려쳐 줄까? 알고 싶지 않을 고통 한번 받아볼래? 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 게 선호 씨가 참아주니까 어디서 주지도 모르고 깝죽거려? 또 한 번 더 그딴 소리 짓거려봐. 그때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내의 말에 그놈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동창들 그리고 배우자들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심지어 멀리 주방에서 듣고 있던 식당 사장님까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청난 말로 두드려 맞은 그놈은 마치 실제로 제 아내에게 주둥이 스매싱을 당한 듯 입을 틀어막고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씩씩거린 아내를 향해 동창들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재수씨 멋있어요. 야, 선호야, 네 애비 아내분 장난 아니시다. 너 결혼하면 절대 개기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겠는데 선호가 저런 소리 들을 정도로 잘못하면서 살겠냐? 조대한 저놈처럼 저 정도는 사람 속을 긁어놔야 재수씨가 폭발하겠지. 그리고 동창들은 한데 입을 모아 이번엔 그놈을 비난하고 질책하더라고요. 야, 조대한, 넌 진짜 나이 먹고 왜 그러냐? 오랜만에 본 친구를 반가워만 해도 부족할 판에 뭘 자꾸 정교 꼴등이니 노가다니 하는 한심한 트집을 잡고 있어. 철 좀 들어라, 철 좀. 너 때문에 분위기 싸해진 거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쟤 부르지 말랬잖아. 자기 여행사 잘 된다고 동창회 나오기만 하면 하루 종일 자랑질해 언제적 전교 1등 얘기하면서 거들먹대고 아무튼 어휴 재수없어. 야, 너 이 분위기 어쩔 거냐? 제 아내에게 말로 후드려 맞고 술이 확 깬 건지 그놈은 쏟아지는 비난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 아내는 앙칼진 목소리로
신경질을 내며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아우, 저 진상. 내가 당신 술 작작 마시랬지. 어차피 욕만 처먹을 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나 먼저 갈 거야. 두 번 다시 이딴 자리에 나 부르지 마, 이 왼수야. 여보. 울먹이던 그놈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후다닥 나가버린 자기 아내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놈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죠. 야, 조대한. 넌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가짜는 걸로 트집 잡아서 사람 무시하고 약 올리는 거. 나이 38이나 처먹고 언제 철들래? 내가 진짜 못나서 네 말 참아주고 있었겠냐? 그딴 시덥지 않은 말에 일일이 대꾸해줄 가치도 없으니까 무시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사람 될까봐. 야, 우리 2년만 있으면 곧 40이야.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입을 무겁게 써야 한다는 말도 몰라? 어렸을 때 전교 1등 했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덜 됐는데. 그리고 내 사업 나름 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매출도 승승장구하고 있거든? 너야말로 여행사 망하면 찾아와서 우리 공장 마당이나 쓸어라, 이 자식아. 뭐해? 얼른 재수씨 안 따라가고.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놈에게 저는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허둥지둥 자기 아내를 따라 꽁무니를 뺐죠.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으면서요. 그놈이 떠난 뒤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저를 위로하고 서로 떠들더군요. 야, 선호야. 오랜만에 동창회 나왔는데 괜히 기분만 나빠져서 어쩌냐? 재수씨, 저놈만 좀 이상하지. 저흰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선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동창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아, 참. 한창 재밌었는데 조대한 저놈 때문에 술맛 다 떨어졌네. 에이. 결국 그날 동창회는 끝까지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결국 부부 동창회는 2번 다시 열리지 못했어요. 그날 광경을 모두 목격한 동창들의 배우자들이 적극 거절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해 저와 아내의 결혼식 날 많은 동창들이 와서 축하해줬지만 그놈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오길 바란 적도 없어서 상관없었지만은요.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동창들에게 전부 답례품을 돌렸고 예전에 제가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었는데도 와서 축하해준 친구들에겐 따로 비싼 밥을 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태어난 우리 아들이 2살이 됐던 3년 뒤 놀랍게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는 다른 동창 친구에게 물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친구의 용건이라는 게 참 세상 일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선호야,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기 미안한데 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뭐? 네가 나한테 돈을 빌린다고? 너 그렇게 사업 잘 된다고 나 무시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땐 내가 진짜 미안했다. 너도 알잖아. 요새 마스크 시국 때문에 누가 여행을 가냐? 입국 금지된 나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행사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어떻게든 회사 문 닫는 건 막아보려고 이리저리 대출 받다가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어. 그거 못 갚으면 당장 이혼이라고 집사람이 아주 난리도 아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선호야. 네 앞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친구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기 힘들다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제게 이젠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선호야, 내가 진짜 오죽했으면 너한테 전화했겠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사실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너 질투했었어. 공부는 내가 훨씬 잘하는데 애들이 집도 못 살고 공부도 못하는 데다 지저분하기까지 한 널 나보다 훨씬 좋아해서 말이야. 게다가 기 한 번 안 주고 똑같이 대응하는 네가 더욱 얄미웠어. 그땐 어렸다고 쳐도 다 커서까지 너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여전히 인기 많은 너를 보고 내가 술에 취해서 그만 못난 모습을 보였나 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친구는 자신은 잘못돼도 어쩔 수 없지만 당시 10살, 12살이던 자기 아들을 학원비는커녕 밥까지 굶기게 생겼다며 흐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린 자식 밥을 굶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 어린 애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무슨 죄야. 선호야, 내가 차용증도 쓰고 정말 앞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친구에게 아직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가 된 사람이라 친구의 자식들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게다가 밥까지 굶을 지경이라니 힘들었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전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친구를 만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너 예뻐서 빌려주는 거 아니야. 네가 직접 쓴 이 차용증 믿고 네 애들 안쓰러워서 빌려주는 거니까 성실 일해서 갚아. 알겠냐? 당연하지. 난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이렇게 좋은 녀석한테 내가 대체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했는지 나 너무 후회돼. 정말 미안했고 또 고맙다. 사정 나아지면 제일 먼저 네 돈부터 갚을게. 그 뒤 몇 달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친구는 결국 여행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시국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말이죠. 설상가상 재수 씨가 친구와 자기 애들까지 전부 버리고 이혼 후 떠나버린 상황이라며 빨리 일 구해서 빌린 돈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친구는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혼자 정말 고생 많으셨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애들은 애들이고 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한번 와. 내가 밥이든 술이든 살 테니까. 제 말에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정말로 친구는 아들들을 데리고 제 일터에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애들과 못 놀아준 것 같아 미안해. 방학한 애들 데리고 놀러 나왔다가 마침 제 회사가 근처인 게 생각나서 들렀다면서요. 그리고 친구는 생각보다 큰 제 공장과 회사, 그리고 처음 본 제 회사의 제품을 보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와, 너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건 그렇고 이런 게 목조주택이었어? 멋지다. 너 이런 거 만드는구나. 난 막연하게 목조주택이면 통나무집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딴판이네. 그래 임마. 너 그때 진짜 촌스러웠어.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르냐? 주택뿐만 아니라 간이 사무실, 간이 주차장 등등 제품 종류도 엄청 다양해. 이건 전부 내 자부심들이야. 친구는 진심으로 놀랐는지 그것들에게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아들을 돌보느라 잠시 휴직했을 때라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기곤 친구와 애들을 데리고 삼겹살 집으로 향했어요. 근처에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맛집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애들에게 고기와 밥에 이어 쫄면도 시켜주고 저와 친구는 소주를 한 잔 기울였죠. 친구는 지금 구직이 되지 않아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나이 때문인지 구직이 잘 안 되더라고. 야, 선호야,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나 망하면 너희 공장 마당이라도 쓰려고. 진짜 빚을 사람 필요하냐? 왜? 와서 정말 마당이라도 쓸게? 저는 빈 친구의 잔을 채워주며 웃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래 농담인 줄 알고 대답한 거죠. 하지만 친구는 이내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진짜 채용만 해준다면 빚이든 거미줄 치우기든 다 하지. 집 지키는 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 나 진짜 그만큼 절박하거든. 빚은 아직 많지. 애들은 어리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난 우리 애들만 보면 맨날 미안해서 눈물부터 난다. 친구는 옆자리에서 신나게 고기를 먹는 애들을 바라보다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는데 3년 전 제 앞에서 깐족거리던 녀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 앞에서 저런 말을 할까 싶어 미운 마음보단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을 마치고 친구에게 말했죠.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어? 공장 빚을 말고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몸 쓰는 일 우리 회사 들어와서 성실하게 할 수 있겠어? 일 보기보다 만만한 일 아니다. 진심이야? 정말 나 써줄 거야? 당연하지. 시켜만 준다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일할 수 있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부담스럽게 이러지 마. 아무튼 안 그래도 사람 채용 중이긴 했으니까 나와서 일 배워봐. 알았지? 고마워, 선호야. 정말 고마워. 너한테 계속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살면서 두고두고 이 은혜 갚을게. 난 정당하게 돈 주고 널 채용할 뿐이야. 열심히 일 안 하면 얄짤없이 잘라버릴 거야. 친구는 제 손까지 잡고 눈물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 한 말이긴 했지만 과한 친구의 반응이 너무 민망해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죠. 친구는 어리둥절하게 우리를 보는 자신의 애들을 향해 눈은 울고 입은 웃으면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아빠 드디어 취직했다. 얼른 여기 삼촌한테 감사하다고 너희도 인사드려. 아빠 취직했어요? 우와, 삼촌 감사합니다. 자기 아빠가 마음고생하는 걸 오래 지켜봤던 애들은 신이 나서 웃으며 제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는 삼부자를 보며 저 또한 괜히 마음이 찡해졌죠. 그렇게 친구는 저희 회사에 취업해 목조주택을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첫 출근 전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아내에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더군요.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마음에 썩 안 드실 텐데 이렇게 용서하고 저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출근 전에 제대로 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성격 좋은 우리 남편은 그때 일을 잊었을지 몰라도 전 아직 제 남편 무시했던 대한 씨에게 앙금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일은 일이고 사는 사니까 제 앙금 회사까진 가지고 가지 않을게요. 기왕 일하게 된 거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좀 쉬라고 해도 회사 일에 진심인 아내는 곧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은 만만한 상사가 아니라며 팔짱을 끼곤 뾰로통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풀이 죽은 친구에게 이렇게 귀띔해줬죠. 재수신 여전히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럴 만도 하지. 남 미움 받아도 싸. 우리 집사람 겉으론 세 보여도 속은 영락 없는 소녀야. 착하고 여리기 짝이 없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줘도 되냐고 할 때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네 사정 다 듣곤 사람 사는 게 참 힘든 일이라면서 눈물도 보이더라고. 너 채용했다고 했을 때 월급 좀 잘 챙겨주려고 먼저 말한 사람도 바로 우리 집사람이야. 근데 예전 일은 또 아직 꽁해서 괜히 저러는 거야. 정말? 너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그렇게 말한 친구는 제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 눈치 보느라 건네지도 못했던 참치 세트를 내밀며 다시 한번 감사했다고 말하더군요. 눈을 질끈 감고 말하는 모습이 아마 큰 용기를 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런 것밖에 못 사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재수 씨랑 선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회사에 보탬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빚도 빨리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내는 그냥 돌아가려는 친구를 붙잡고 저녁까지 대접해줬습니다. 물론 아내는 계속 뾰로통하고 친구는 아내의 눈치를 봤지만 아내는 돌아가는 친구 손에 반찬이 잔뜩 담긴 쇼핑백까지 쥐어주었죠. 애들 먹이세요. 한창 잘 먹을 나이잖아요. 쇼핑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친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상사라고 으름장을 놨던 아내는 복직 후 그 말과 달리 친구에게 일을 나름대로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 쓰는 일은 처음일 텐데 힘들지 않냐는 제 물음에
친구는 땀을 닦으며 이러더군요. 나 아들 둘 가진 아빠야. 지금 힘든 게 중요해? 직장이 생긴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게다가 생각보다 일도 재밌고 보람찬 게 나 이 일이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네가 월급도 생각보다 더 잘 챙겨줘서 요즘 숨통이 좀 트였어. 고맙다 선호야. 아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내 또한 제게 은근슬쩍 사람이 생각보다 진득하고 성실하다며 친구를 칭찬했어요. 옆에서 쭉 지켜보니 전에 친구 여행사가 잘 됐던 게 그냥 운이 아니라 친구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걸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친구가 제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이제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아쉬울 만큼 좋은 직원으로 성장했어요. 거 사장님, 전 벌써 다 했는데 빠릿빠릿하게 못하십니까? 사장님이 직원보다 느리면 어떡해요? 이런 장난까지 가끔 제게 칠 만큼 일이 많이 능숙해졌죠. 마르고 약골이었던 친구는 일을 더 잘하려면 체력을 키워야겠다며 2년 전부턴 헬스도 끊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며 친구는 다달이 조금씩 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저는 처음 돈을 받자마자 친구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은행 빚 먼저 청산해. 나도 사업 초창기 때 진짜 빚을 많이 졌거든. 그때 제일 아깝고 힘들었던 게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 이자들이었어. 빨리 갚을수록 이자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 아니야. 내 돈은 그 다음에 갚아. 괜히 자존심 세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애들을 생각해. 친구가 또 고맙다며 눈물을 쏟아내길래 저는 남자가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디다 쓰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 뒤 친구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 은행 대출을 꽤 많이 갚았어요. 얼마 전 친구는 조만간 제게도 돈을 함께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라며 들뜬 목소리로 남은 대출 잔액을 말해주더군요. 언젠가 마지막 대출금 갚는 날 너뿐 아니라 재수 씨랑 네 아들까지 다 데리고 내가 꼭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그날 아침부터 쫄쫄 굶고 가면 되지? 전날부터 굶어도 되지 임마. 친구와 저는 언제 사이가 좋지 않았냐는 듯 지금은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동창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를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죠. 올해로 13, 15된 친구의 아들들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4살인 저희 아들도 친구에게 마찬가지고요. 친구는 늘 고맙다며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자꾸 선물을 사오기도 하는데 회사에서도 사석에서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유독 제 아내를 아직 어려워하고 있어요. 대한 씨 왔어요? 네, 재수 씨. 여기 제가 화장품 세트 좀 사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인해서 재수 씨 생각이 났어요. 이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구는 아직도 아내 앞에서 자주 말을 더듬고 허둥대는 둥 긴장된 모습을 보이더군요. 다른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서 잔뜩 화가 난 아내가 서류철을 책상에 소리나게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황급히 두 팔을 들어올려 방어 자세를 취하던 그 친구를요. 너무 웃겨서 속으로 박장대소하던 전 그날 친구에게 제 아내가 무섭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숨을 쉬며 이러더라고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재수 씨 만난 날 첫 기억이 너무 강렬했나 봐. 재수 씨 회사에서 가끔 화나면 엄청 무섭잖아. 그럴 때마다 아직도 그날 도깨비처럼 무서웠던 재수 씨 얼굴이 떠오르고 손이라도 치켜들면 내 주둥이에 스매싱을 날린다던 말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든다니까. 아휴 어쩌겠어.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지. 근데 재수 씨 집에서 너랑 싸우면 진짜 막 너한테 스매싱 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날 저녁 제게 그 말을 전해들은 아내는 푸하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날 좀 멋있고 무섭고 다 하긴 했어. 그치? 그날 나도 술기운이 돌아서 더 막가파로 나갔었나 봐. 아이 웃겨. 앞으로 대한 씨한테 내 이미지 개선 좀 해야겠는데?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늘 우리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를 아내는 이미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친구의 아이들이 놀러 오면 마치 제 동생이나 처남의 아이들을 대하듯 친조카처럼 잘해주고 친구에게도 전보다 태도가 다정해졌죠. 아내에 대한 친구의 무서움을 전해들은 이후 아내는 전보다 훨씬 친구에게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야, 나 재수 씨한테 뭐 잘못했냐? 재수 씨 요새 왜 나만 보면 빵긋빵긋 웃으시지? 뭔지 몰라도 그냥 빨리 화내고 마시라고 하면 안 될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 물론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아직까지 제 아내를 어려워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처럼 친구와 오래오래 가깝게 지내다 보면 언젠간 친구도 제 아내를 편하게 대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전 얼른 친구의 형편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곁에서 친구의 삶을 응원해 줄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동생과 처남도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데다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죠. 게다가 형제 같은 친구까지 함께 있으니 제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어릴 때 제일 싫어하던 친구가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닐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말입니다. 저는 친구와의 일로 미움보다 용서가 훨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려고 전화했던 날, 제가 지난 날에 대한 앙금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제 인생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친구가 망하든 말든 저는 여전히 제 사업을 잘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아마 마음은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반면 친구를 용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현실에 대한 미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 회사에 마치 자기가 사장인 듯 열심히 일해주는 듬직한 직원이 생겼고 무엇보다 전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절친한 친구를 얻게 됐죠.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저는 그 작은 용서로 제 인생을 행복에 보다 가까이 이끌 수 있던 거예요. 전 앞으로도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겁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하는 일 같지만 결국엔 내 자신을 더 위하는 일이니까요. 물론 세상엔 절대 용서 못할 인간 말종들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들은 그냥 예외로 두자고요.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사람이길 포기한 것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저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보다 용서하는 길을 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서할 당시엔 비록 힘들지라도 나중에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줄 때가 분명 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사방에 만개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봄 내음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